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명한 대갓집 며느리가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허, 저 여인을 보게나. 뭔가 이상하지 않소? 표정이 왜 저리 뚱한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보통 새 며느리라면 수줍어하면서도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 여인은 어찌나 멍한 표정인지 마치 허수아비가 걸어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가 인사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거라, 아가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며느리는 한참을 멀거니 서 있다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마저도 어찌나 느린지 보는 사람들이 다 애가 탈 지경이었지요. 소인은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말도 그렇게 더듬거리며 하는 통에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까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누이인 월화는 그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어머니, 이런 여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요. 말기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가문을 이어가겠습니까? 월화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화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에다가 재주까지 있어서 늘 부러움을 받던 처지였거든요. 그런 월화의 눈에는 이세 올케가 영 마뜩잖게 보였던 겁니다. 남편인 석주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도 누이의 불평도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지요. 색시를 돌아보는 그의 시선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중매쟁이가 얌전하고 조용한 처자라고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지요. 아무튼 들어가자꾸나. 밖이 춥다.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모두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마당에 서서 눈을 막고 있었지요. 월화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올케,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거야? 빨리 들어와. 그제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느린 걸음걸이를 보던 월화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이런 군뱅이 같은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앞으로 얼마나 속이 터질지 뻔하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요.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고 묻는 말에도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몇이나 되느냐? 부모님과 오라버니 하나 있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한참씩 뜸을 들이는 통에 시어머니도 지쳐갔습니다. 월화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며 중얼거렸지요. 왜 저리 굼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떻게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숟가락질만 계속했지요. 석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그릇을 치우려 할 때 월화가 말했습니다. 올케, 내일부터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해. 우리 집은 놀고 먹는 며느리 둘 형편이 안 되거든.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지요. 저 여자 일부러 저러는 건가? 그날 밤 며느리는 홀로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고 오히려 고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부터 수군거렸습니다. 대갓집에 허수아비가 며느리로 들어왔다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정도 없다는데 그 집 시누이 성격에 얼마나 갈굴까. 모두들 새 며느리를 두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그 여인의 조용한 눈빛 속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를요. 말이 느리고 표정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텅 빈 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봄이 오고 있었지만 대갓집 며느리의 하루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과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빨래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월화는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옳게, 오늘은 똥통을 치워야겠어. 월화의 명령에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삽을 들고 뒤뜰로 향했지요. 마을의 다른 며느리들이라면 벌써 울음을 터뜨렸을 일이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신기하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가 맞나 봐. 아무리 그래도 저런 일을 시키면 싫다고 해야 하는 거 아냐? 월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신보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오히려 김이 빠지는 기분이었지요. 며느리는 묵묵히 일을 마치고 나서 헌 옷가지들을 큰 솥에 넣고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 막동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살아서 뭐해요? 차라리 한마디라도 대들지. 쉿,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막동의 어머니인 김씨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동의 말에 동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버려진 물건들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깨진 그릇 조각, 떨어진 곡식 알갱이, 해진 옷감 자투리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며느리는 보자기에 그런 것들을 싸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고물상을 하는 박서방이었지요. 이런 것들도 쓸모가 있나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깨진 그릇들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런 사기 조각들은 다시 빻아서 그릇 만들 때 섞어 쓰거든. 곡식도 닭모이로 쓸 수 있고 말이야. 그럼 이 정도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돈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바늘과 실 정도는 줄 수 있겠어. 며느리는 기뻐하며 바늘과 실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교환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 바늘로 해진 옷들을 정성스럽게 기워나갔습니다. 월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올케를 괴롭혔지요. 올케, 이번엔 헛간 청소해. 쥐똥이 가득한데 말이야. 네, 형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며느리가 청소한 곳마다 나중에 보면 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히 치우는 것이 아니라 물건들을 쓰임새에 맞게 분류해서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어머, 얘가 정리를 이렇게 잘하네. 시어머니도 슬그머니 며느리의 솜씨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화만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새벽 장터를 오가며 작은 물물 교환을 계속했지요. 어떤 날은 바늘과 실을, 어떤 날은 작은 그릇 하나를, 또 어떤 날은 엿 한 조각을, 또 어떤 날에는 돈으로도 받아왔지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새 며느리의 작은 괴짝 안에는 제법 쓸만한 물건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찬밥으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월하가 또다시 트집을 잡았지요. 옳게, 너는 정말 답답해. 이렇게 느리게 먹으면 언제 다 먹겠어?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밥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석주는 마음이 무거웠지요. 아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석주는 우연히 아내의 방문 틈으로 작은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며시 들여다보니 아내가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지? 석주는 궁금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며 돌아갔지요. 그녀는 그렇게 밤마다 작은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낮에 모은 헝겊 조각들로 주머니를 만들기도 하고 실로 작은 노끈을 꼬기도 했지요. 모든 것이 나중에 쓰일 소중한 미천이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집안일은 척척 해내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월하가 그렇게 굴려도 한마디 불평 없이 다 해내니. 사람들은 겉으로는 며느리를 안쓰러워했지만 속으로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면 어느 시어머니라도 마음 놓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며느리 본인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지요. 여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대갓집에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하의 혼담이 성사된 것이었지요. 상대방은 옆 고을의 부잣집 아들로 조건도 마음에 들고 인물도 준수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이 정말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구나.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월하 역시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혼수를 꾸려야 해요. 상대방 집안이 워낙 좋으니까 말이에요. 월하는 벌써부터 신부 단장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고운 비단으로 치마 저고리를 지어 입고 귀한 장신구도 새로 마련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대감마님과 마님이 외출을 해 있을 때 한 점쟁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 사내는 자신을 명리점쟁이라 소개했지요. 앞으로 혼사를 앞두고 있지 않소? 내가 점쳐보리다. 점쟁이는 그럴듯한 말로 월하를 현혹시켰습니다. 아가씨의 사주를 보니 곧 큰 재앙이 닥칠 상입니다. 혼사를 치르기 전에 액을 막지 않으면 평생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월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터라 더욱 불안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액막이 굿을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금비녀와 옷가락지, 그리고 논 한마지기 정도의 값어치는 들어갈 겁니다. 점쟁이의 말에 월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걱정을 끼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불안했지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신이 나설 일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월하는 어머니 몰래 폐물과 땅 문서를 점쟁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점쟁이는 며칠 뒤에 큰 굿을 지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그 점쟁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월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하야, 혼담이 깨졌다. 아버지의 말에 월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뭔 일이 있었나요? 상대방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구나. 이유는 말하지 않더라. 사실은 점쟁이가 상대방 집에도 나타나 돈을 요구하며 혼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월하 집안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금전적 문제가 있는 집안이라며 거짓말을 한 거지요. 월하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사가 파혼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우리 월하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시어머니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였지요. 다른 때와 달리 월하의 방 앞을 자주 지나다니며 무언가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월하가 울음을 그치고 방에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며느리가 빨래를 개고 있었지요. 월하는 지나가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올케, 혹시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냐? 며느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월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지요. 형님, 말해봐. 그때 얼핏 그 사기꾼이랑 나랑 이야기하는 걸 신경 쓰듯 쳐다봤잖아. 저 점쟁이가 사기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지.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월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지요. 형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월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꼴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소리칠 뿐이었죠. 그날 밤 며느리는 월하의 방문 앞에 작은 보자기를 놓고 갔습니다. 월하가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수놓은 손수건과 작은 주머니가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랍니다. 월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히 올케 탓이라고 쏘아붙였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월하는 한풀 꺾인 모습으로 나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올케. 네, 형님.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며느리는 난감했지만 우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말에 월하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그 후로는 마치 살얼음판 같은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대갓집 사람들이 모두 단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마당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지요. 한 마리가 짖으니 온 동네 개들이 따라서 짖어댔습니다. 왈왈, 컹컹. 며느리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어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뒤뜰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저게 뭐지? 며느리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장독대 뒤쪽을 보니 바닥에 이상한 것들이 떨어져 있었지요. 불쏘시개 조각과 기름 냄새가 나는 헝겊 뭉치였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불을 피우려 했나? 며느리는 그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잠들지 않고 창가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혹시나 해서 물동이 몇 개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밤중이 지나 새벽 무렵 정말로 쿵소리와 함께 창고 쪽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불은 작았지만 기름이 뿌려진 곳이라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입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불이 번집니다. 며느리의 우렁찬 목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느리의 행동이었지요. 이미 준비해둔 물동이를 들고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물을 끼얹고 있었거든요. 아가, 위험해. 물러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젖은 이불을 덮고 계속해서 물을 부어대며 불과 싸우고 있었지요. 어서 도와드리자. 물을 더 가져와. 가족들과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와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석주는 아내가 위험천만하게 불길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요. 부인,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오. 하지만 며느리는 침착하게 불의 방향을 읽고 어디에 물을 부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애쓴 덕분에 불은 다행히 안채까지는 덮치지 않았어요. 불이 완전히 진압된 뒤 며느리는 온몸에 그을음을 묻힌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얼굴과 손은 까맣게 탔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아가야, 다친 데는 없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화도 올케의 상태를 살피며 물수건을 가져왔지요.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채고 대처할 수 있었소? 큰일 날 뻔했소. 그때 며느리가 모아둔 증거물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와 봤는데 이런 흔적들을 발견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물동이도 준비해뒀고요.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하고 굼뜬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예리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니 말이지요. 대감이 며느리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천만 다행이구나.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을 지켰구나. 정말 고맙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처음으로 가족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월하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올케가 실제로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대감과 석주는 며느리와 함께 관아에 가서 방화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며느리의 증거와 증언 덕분에 며칠 뒤 진짜 범인이 잡혔지요.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며느리를 허수아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 무렵 시누이인 월아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건넨 그 땅 문서 때문에 자신의 앞으로 빚이 생긴 겁니다. 월하는 집 앞으로 찾아온 빚쟁이를 잡아 끌었어요. 월하 씨, 이번 달에도 돈을 갚지 못하는 겁니까? 채주가 찾아와서 독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할게요. 하지만 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요. 다음 달까지도 못 갚으면 이 집을 다 뒤집어 버리던가 관아에 신고할 테니까. 채주가 돌아간 뒤 월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월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지요. 가족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월하가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만은 뭔가 짐작하고 있는 듯 했지요. 월하의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한참 후에야 월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니 월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월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올케, 나 정말 어떻게 하지? 이번엔 정말 끝이야.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요 며칠 수상한 사내들도 밖에 오는 것 같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다 어머님께도 말이 들어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월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월하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지요. 지난번 올케가 눈치챘던 점쟁이에게 당한 사기와 그로 인한 빚, 그리고 지금의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말입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월하의 고백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고.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기력이 많이 안 좋으신데 이 일을 아시면 우선 제가 도와드릴게요. 월하는 깜짝 놀라며 올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나를 도와준다고? 네, 형님 잠시만요. 며느리는 자신의 방으로 가더니 작은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과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야?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거예요. 버린 물건들을 주워서 팔고 바느질해서 번 돈이에요. 그리고 친정에서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시집 올 때 챙겨주신 것도요. 월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올케가 선뜻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나한테 줘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는 한 집 식구잖아요. 형님도 나중에 제가 곤란에 처하면 외면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죠. 올케의 말에 월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올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올케는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지요. 올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월하가 올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얼마나 거친지 월하는 깜짝 놀랐지요. 이 손이 이렇게 거칠었구나. 괜찮아요.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월하는 더욱 미안해졌지요. 자신은 고운 손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올케는 이런 거친 손으로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형님, 지금 필요한 건 돈보다 다시 시작할 자리겠지요. 올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형님께서 예전에 스노키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우선 급한 불을 이걸로 끄고 그 솜씨로 일을 시작해 보시면 어때요? 올케의 제안에 월하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는 바느질 솜씨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체면 같은 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죠. 올케의 현실적인 조언에 월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월하는 바느질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들을 통해 주문을 받아서 옷을 짓거나 술을 놓는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올케,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형님. 시간은 꽤 걸렸지만 월하는 올케에게 빚졌던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느질로 제법 쏠쏠한 수입도 올리고 있었지요. 올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올케는 오히려 고개를 저었지요. 형님이 노력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공을 인정해주면서도 자만하지 않게 해주는 올케가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월하는 처음으로 올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지요. 진짜 가족은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대갓집은 이전보다 훨씬 화목해졌고 며느리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허수아비라고 여기지 않았지요. 오히려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여기게 되었거든요. 부인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소. 석주는 이제 아내의 조용한 조언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지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 집이 이렇게 평안해졌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가족들이 모두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이 집의 진짜 기둥이 누구인지를요. 월하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과거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고.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아내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지요. 부인,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이 집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서방님, 저야말로 이 집에 와서 행복해요. 석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갓집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특별해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시죠. 처음에 허수아비가 시집 왔다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을의 보물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월화도 함께 일어나서 도와주었고 석주도 아내의 일을 거들어 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온 뒤로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네요. 어머님, 그건 모든 분들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조용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대갓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없고 느린 사람일수록 깊고 정확한 길을 걸어간다.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말 대신 삶 전체로 자신을 증명한 여인이었거든요. 겉모습으로는 느리고 존재감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는 진짜 지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한 마음과 느린 눈빛, 그 안에 담긴 힘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교훈이었지요.